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자한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시청자분들과 이제 구독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골다공증과 고관절 질환,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노년에서 찾아오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워낙에 증상이 특별히 느껴지는 게 많이 없고 나이 든 사람의 질병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향이 시작되는 건 뭐 40대, 50대부터 좀 일찍 시작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의 내가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거나 뭐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목표는 총 3 가지입니다. 우선 골다공증은 어떤 질환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골다공증의 영향을 받는 어떤 부위 중에서도 왜 하필 고관절이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고관절과 이제 골다공증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을지 3 가지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 3 가지 설명드린 것 중에 먼저 골다공증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정의를 좀 알아봐야겠죠. 골다공증 이제 4 가지로 이제 글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뼈가 구멍이 많아지는 증상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없던 구멍이 뼈에 생기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정상적인 구조의 뼈만 봐도 구멍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정확히는 그 뼈 내부에 있는 해면골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원래도 이제 구멍이 있지만 거기서 더 구멍이 커지고 성기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에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고 뼈가 이제 약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뼈에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다가 그것이 이제 유지되는 과정은 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파괴와 생성을 반복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뼈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축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뼈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해서 뭐 돈을 버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뼈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과정은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젊을 때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고 살겠죠. 그게 마치 우리가 뼈가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청소년 인제 성인기의 초반 20-30 대까지 뼈가 늘어나는 과정은 마치 이제 저축을 마구 해 가는 과정에 가깝고, 이제 빠르면은 40대 이후부터는 생성되는 양보다 파괴되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마치 이제 벌이는 줄고 나의 저축을 쓰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뼈는 항상 이제 흡수와 다시 만들어지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이 과정이 파괴되는 과정이 더 커지면 전체적인 양이 줄어드는 걸 이제 골다공증의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지출이 많아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적자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남성과 여성에서 일어나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어렸을 때 남성, 여성 똑같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제 동일한 몸무게, 동일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이제 몸에 뼈가 많이 쌓이는 그 양을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남성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 다만 차이가 있는 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폐경 그리고 이제 갱년기라고 하고도 하죠. 요때 이제 여성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좀 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갱년기를 겪는 그 시기는 개인차가 많이 있지만 빠르면 40대 후반부터 보통 50대에는 대부분 요 시기를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겪으면서 뼈에 가지고 있는 양을 확 깎아 먹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좀 그것보다는 좀 천천히 줄어들기는 하지만 애초에 덜 가지고 있는 뼈를 한 번에 확 잃고 그 이후에 쭉 잃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크게 이제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미세 구조가 붕괴하면서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뼈가 구멍은 물론 있지만 훨씬 더 이제 밀도가 높은 상태라고 보면, 나이가 들고 나면 점점 약해지면서 똑같이 넘어지고 부딪혀도 이제 골절이 잘 일어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에 대한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높은 건물에서 떨어진다, 트럭에 부딪힌다, 이런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뭐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절과 이제 외상을 입게 되는 건 뭐 아무리 뭐 튼튼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일인데요. 다만 이제 젊었을 때라면 다칠 법하지 않은 일들, 예를 들면 자기 키 정도 되는 높이에서 넘어져서 엉덩방을 찧었다든지, 예를 들어 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뭐 손목이나 뭐 엉덩이 같은 데 부딪혔을 때, 젊었을 때라면 물론 아프게 하지만 정말 운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골절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면 그런 이제 부러질 법하 하지 않은 그런 외상에도 이제 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절이 되고 나면은 생명이나 또 삶의 질, 그리고 삶 생활의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게 골다공증이 이제 골절되는 건 뭐 불편하고 몸이 아파지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생명까지 왜 좌우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는 내가 아프다거나 뭔가 불편감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다가 가벼운 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기 키 높이 정도에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골절이 생기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뭐 65세 뭐 70세 이렇게 남녀 기준이 쪼끔은 다르지만 어 건강검진할 때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쪼끔 일찍 골다공증이 좀 생기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60대 딱 이제 접어들었을 때 가벼운 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생기고 그때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골절이 됐을 때 우리가 '골다공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크게는 세 군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 손목, 그리고 고관절, 대퇴골 골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쪼끔 하나 정도 더 해서 어깨, 상완골 골절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는 일단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이제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걷는 데 움직이는 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골절들이고, 특히 뭐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보통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해가 보통 꼬부랑 할머니죠. 허리가 이렇게 굽은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척추골절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연속돼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은 척추 자체가 이제 몸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척추의 모양이 변형되면서 꼬부랑 할머니 요렇게 이제 모양이 좀 바뀌는 게 있겠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손은 사용하는 게 예민하게 미세하게 사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골절되면은 인제 생활의 질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어떤 선자가 있다면 누구를 가장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할까? 또는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나이가 이제 아주 많지 않아도 증상이 없어도 한번 검사해 볼 만하다라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쌓아 놓은 게 많아도 나이가 들면서 그 뼈가 줄어들다 보면은, 특히 65세 이상 남녀 모두 비슷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위험한 것이 들겠고, 체중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뼈는 결국 어떤 체중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는 그것을 저항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좀 과체중인 분들은 뭐 다른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야 있겠지만 뼈의 건강에서 입장에서는 평소에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마르고 왜소한 체격이 왜소한 분들에 비해서는 뼈 자체의 어떤 튼튼함 그런 정도는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체중이 좀 마르신 분들은 뭐 어떤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성인병 관련해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을진 모르겠는데요. 이 뼈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가해지는 어떤 자극이 적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뼈의 양도 작고 해서 고관절이 이제 골절이 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 주로 이제 할머님들인데 비슷한 형태가 있으세요. 되게 마르고 운동은 많이 안 하시고 식사도 많이 좀 적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넘어져서 다쳐서 오셨을 때 고관절 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비율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족력도 조금 영향을 준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부모님들 중에 이제 골다공증 없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 만약에 이제 좀 그럴 나이가 아닌데도 좀 일찍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럼 나도 한번 검사를 좀 일찍 해 볼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음주, 흡연, 이거는 당연히 이제 건강적인 이제 나쁜 점들이 많이 있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음주 관련해서는 골다공증에 이제 영향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위험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운동을 하느냐 또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이제 요소입니다. 이게 똑같이 마르고 이제 왜소한 사람이라고 해도 운동을 많이 하고 뼈에 가해지는 어떤 자극이 많다면, 이 뼈 똑같은 이제 쌍둥이를 놓고 비교해 본다고 해도 이제 좀 활동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뼈 건강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같은 운동을 한다고 해도 어떤 근력 운동을 하는 거랑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랑 뭐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뼈 건강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결국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뭐 어떤 형태든요. 뭐 자기 몸무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령, 뭐 바벨, 덤벨, 뭐 어떤 운동기구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뼈와 근육을 일부러 자극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뭐 자전거라든지 뭐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보다는 좀 더 뼈를 자극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해야 한다면 이제 물론 균형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근력 운동을 하는 거를 좀 더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골절 경험에 대한 건데요. 골절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고관절 또는 상완골, 그리고 손목 골절이 있었던 경우에는 50대 이후에는 보통은 이 골밀도 검사를 해 보시는 걸 좀 더 권해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사고 내용을 봤을 때 뭐 높은 데서 굴렀어요, 뭐 계단에서 굴렀다, 뭐 자동차에 치였어요, 이런 거는 굳이 뭐 안 해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근데 집안에서 낙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골절들이 있었다면 골다공증을 상당히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를 먼저 권해 드리게 됩니다. 이제 뼈 건강에 좀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게 칼슘이죠. 칼슘이나 비타민 D, 요런 게 이제 식단에서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좀 어머님들이 더 문제가 되는데요. 고기나 이런 단백질류들을 좀 싫어하시고 뭐 젓갈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약간 나트륨 위주의 식사랑 밥만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좀 식생활을 좀 편중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런 게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통은 그런 분들은 마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검사를 좀 권해 드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스테로이드 관련된 이제 어떤 약물과 관련된 어떤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또는 어 뭐 류마티스 질환 같이 이제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을 이제 2 차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따로 아마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혈액 질환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뭐 이런 혈액 관련 질환에서도 항암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고용량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무혈성 괴사라든지 뭐 이런 골다공증처럼 뼈에도 영향을 주는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칼슘만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 질문인데요. 이제 이거는 어 안 먹는 것보다는 좋게 하겠습니다. 근데 칼슘이 몸에 흡수되고 작용을 할 때는 비타민 D가 항상 같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이제 합성되는 이제 비타민인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 요런 이제 약간 고위도 지방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제 여름에 내가 막 벌거벗고 거의 다닌다고 해도 충분히 합성을 할 수가 없고, 여름이랑 겨울에 따라서도 합성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피부를 내놓고 다닌다고 해서 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몸에서 합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수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상당히 이제 저緯도
지역에서는 쪼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비타민 D는 먹어서 식품으로 섭취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서 합성되는 것 이외에 이제 골다공증 관련해서 칼슘을 내가 복용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이제 칼슘 제제들이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먹는 어떤 칼슘 제제, 비타민 제제들이 생각보다 소화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고 매일매일 이거를 챙겨 먹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쪼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주사로 많이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매일 맞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3 개월에 1번 정도 이렇게 주사하면서 이제 보충해 주면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심직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리가 안 아프면 골다공증 관련해서 난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꼭 허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 꼭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허리 건강이 괜찮고 몸이 튼튼하니까 골다공증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특히 느껴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보통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남자는 괜찮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막 보여드렸던 고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남성분들이 이제 대부분 몸무게도 더 많고 운동하는 것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물론 여성 호르몬 측면도 있고 좀 더 이 뼈를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꼭 남성분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세가 됐을 때 65 세, 70세 요렇게 되면은 특별히 느껴지는 게 없더라도 뭐 검사를 꼭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리고 특히 이제 이제 연세가 드시는 이제 할아버님들이 "아 나는 괜찮아서 이제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하시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검사해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뭐 검사 자체는 이제 어려운 검사가 아니고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허리 사진 찍는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걸 한번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오해는 "한 번 안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 한 번만 잘 넘어가면 된다." 이제 요거는 생활 안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집안을 잘 이렇게 정돈을 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환경을 만들고 조심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조심하는 게 하루 이틀이지 5 년, 10 년, 20 년, 30년 이제 요즘 워낙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겨울철에 뭐 눈이 왔다,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왔다 넘어질 만한 일들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한 번 넘어졌을 때 치러야 되는 어떤 대가랄까요? 불편해지는 것이 아주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 이제 "왜 고관절이 더 중요하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을 뭐 사람이 이제 손끝에 종이에만 베어도 아픈 것이 사람이고 가시 하나 박히고 내성발톱 하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굉장히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이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 각각의 중요성은 조금씩은 다르겠죠. 고관절은 그중에서도 걷는 능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물론 다리를 전체를 다 쓰는 거는 맞지만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거나 다치면 목발을 쓰거나 뭔가 보존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절되고 다치게 되면 독립적으로 내가 걷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데 큰 영향을 주죠. 특히 이제 고관절 골절된 상태에서 어떤 뭐 다른 컨디션 문제 때문에 수술을 좀 바로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환자분들을 이제 여쭤보면 걷는 건 뭐 당연히 꿈도 꿀 수가 없고요. 누워 있을 때 옆으로 돌아 눕고 약간 뒤척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이제 생활하는 데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라리 발목이나 뭐 이런 부분은 부목으로 고정하면 그래도 누워서 움직이는 것 정도는 그래도 할 만한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걷는 게 움직이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 골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연구마다 쪼금씩은 다르지만 수술을 잘 하든 못하건 그냥 고관절 골절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1년 이내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망률이 20%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고관절이 골절될 정도면 사실 전체적인 건강 컨디션이나 연령이 많 컨디션이 안 좋고 연령이 많으시고 골다공증도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설명드릴 고관절이 골절됨으로써 걷는 능력을 내가 상실하고 혼자서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생기게 되는 건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런 사망하는 비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은 근데 왜 이렇게 고관절이 부러지면 내가 걷는 게 움직이는 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면 고관절의 위치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리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골반과 이제 허벅지가 만나는 부분이고 이동과 균형을 잡고 체중 부하 그러니까 서 있는 것만 할래도 여기에 상당히 체중이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체중을 이제 체중이랑 똑같은 정도의 무게가 고관절에 가해지겠지만 우리가 걷는다고 하면 사실 걷는 것은 어 한 다리 서기의 반복이죠. 왼다리로 섰다가 오른다리로 섰다가 이걸 반복하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쪼끔이라도 약간 조깅이라도 하려고 하면 고관절에 가해지는 어떤 체중에 대한 어떤 부하라고 하면 체중의 3-4 배 정도는 우습게 가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80 킬로 정도 되는 성인이라고 하면 300 킬로, 400 킬로 대단한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약간만 그러니까 골절만 생기면 사실 걷는 것은 웬만하면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고관절을 다칠 때 주로 겪게 되는 사건 사고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서 흔하게 겪을 만한 일들이고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이제 뭐 미끄러질 만한 어떤 좀 바닥이 미끄럽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고 급하게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서 이제 운이 좋으면은 뒤에 있는 침대로 이제 풀썩 내려앉으면 큰일이 없겠지만 방바닥에 이제 꽝 부딪히게 되면 그때 이제 한번 다쳤을 때 고관절 골절되는 경우가 있고요. 화장실은 뭐 어른이든 아이든 사실 좀 위험한 공간이죠. 미끄럽고 습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미끄럼 방지 패드나 이런 걸 잘 사용하기도 하지만 운이 없으면 미끄러워서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 사용하는 어떤 가족이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집에 방문에 이렇게 방틀, 턱이라고 할까요? 고런 거를 다 이제 없애고 이제 매끄럽게 해 놓는 집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좀 옛날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턱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고 밤에 화장실 가다가 불을 다 켜지 않고 그냥 더듬더듬 짚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자기 집이니까 다 좀 익숙하겠죠. 그래서 더듬더듬 가다가 넘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다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은 요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어떤 안전에 관련해서 대비를 할 때도 요런 상황들을 쪼끔 고려해서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골절되는 거는 종류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관절의 구조를 잘 한번 보면 이 동글동글한 부분이 보통 머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요. 몸이 마찬가지로 머리가 쪼끔 크고 목이 쪼끔 얇죠. 그래서 고관절도 이렇게 얇은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가 보통 우리가 목이라고 부르는 경부, 목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로 갈수록 이제 전자간골절, 간부골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사실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뭐 다 와닿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절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단순히 뭐 "아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언제 이제 바로 응급실을 좀 가야 되는지 또는 다음 날까지 좀 기다려 보고 외래로 내원을 하셔야 되는지 고걸 쪼끔 구분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딛고 서고 걷는 거. 그러니까 고관절에 체중이 가해지는 상황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거.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 되겠고 고관절이 부러지면 이제 뼈가 깨지면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제멋대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뼈가 이제 구조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있게 될 것이고 때때로 골절된 정도가 크지 않고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팡이나 보행기 쓰면서 이렇게 걸어서 외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드물지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긋난 게 크지 않아서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이제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외래로라도 병원에 와 보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어떤 사망에 대한 위험성도 커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 때문입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병원 내에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폐렴입니다. 우리가 누워 있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특히 수술 이후에 나체의 영향도 있기 때문인데요. 목에 쌓이는 가래들을 누워만 있어서는 잘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특히 병원 내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병원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감염과 폐렴, 특히 폐에 감염되는 폐렴에 잘 노출이 됩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이 골 수술 이후에 건강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누워서 가래가 쌓이고 세균이 침입하면서 생기는 문제고, 병원 내에 있을 때 가장 사망이나 이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전 문제입니다. 우리가 걷고 잘 움직일 때는 몸에 특히 종아리, 하지 쪽으로 가는 혈관, 혈액이 잘 순환하겠죠. 우리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정맥의 이제 영양 기능도 있지만,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제 몸에서 심장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어떤 혈액들이 잘 이제 순환이 되는데, 고관절 골절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걷고 움직이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순환도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혈전이 생겨서 피떡이 생겨서 다른 부분 여기저기를 막게 되죠. 하지로 가는 그냥 정맥 정도만 막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날아가서 폐를 막거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사망률이 올라가는 나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고관절 골절된 분들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면 스타킹 같은 걸 막 사용을 합니다. 압박 스타킹 쓰는 거고요. 우리 정맥류가 있을 때 쓰기도 하고, 이런 순환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예방적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수술한 환자분들을 보면은 수술 전에부터 이제 요 스타킹을 신고 있다가 수술한 후에도 스타킹을 한동안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걷는 연습이 잘 되고 이제 워커 정도 이용해서 이제 실내에서 잘 생활하실 때가 되면 고거를 떼고 이제 걷는 연습을 잘 하시게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욕창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워 있을 때 평소에는 뭐 잠자는 시간 정도 누워 있는 거고, 그래도 그 이후에는 조금씩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은 이거를 절대 뭐 체감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좀 누워 있어야 되는 환자분들을 돌보신 경험이 있거나 스스로 그런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욕창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있을 때 엉덩이나 골반 쪽, 꼬리뼈 쪽이죠. 그쪽에 주로 많이 생기고 뒤꿈치에 생기는 분도 있고, 몸 어디든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뒷면이 되겠는데요. 뼈가 조금 튀어나오고 만져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욕창 문제가 항상 있고, 이게 한번 생기면은 아 이거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진짜 굉장히 공이 많이 들고, 사실상 이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컨디션이 악화되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요 세 가지 증상이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제일 나쁜 세 가지가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주지는 않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근육이 감소하고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걷고 움직이지를 못하면 우리가 한 달만 걷는 걸 안 해도 나중에 서 보라고 하면 후들후들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뭐 우주 정거장이나 어디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지구에 왔을 때 걸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실려서 이렇게 내리게 되죠. 요즘 워낙 그런 무중력 환경에서의 이제 근육 쇠약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지만, 바로 이제 지구에 왔을 때 힘이 약해서 겨우겨우 이제 얘기하고 재활을 상당히 오래 해야 되는 경우를 아마 뉴스에서 보신 적이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그런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못 걷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고령 환자분들 특히 이제 고관절 골절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마르고 왜소한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가지고 있는 근육 자체가 양이 적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잃고 나면 이거를 다시 찾지 못하고
이제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컨디션 문제가 생겼을 때 선망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편이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매랑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요런 증상을 보이면 보호자분들이 이 어르신께서 되게 치매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걷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집으로 이제 퇴원해서 이제 익숙한 가족분들과 같이 생활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이 고관절 골절하고 수술하고 요 이후에 이제 선망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이제 정신적인 요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조기에 이제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기에 수술을 해서 빨리 걷고 빨리 움직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폐렴이 오고 혈전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고 하는 문제들은 스스로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뭐 간병인이나 보호자분들이 아무리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고 도와드려도 자기 몸을 스스로 다루는 것에 비하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이제 치료의 중요한 원칙이고, 사망 확률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제 어 너무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뼈의 구조를 잘 보존해서 그것을 붙을 수 있도록 고정해 주는 방법이 있겠고, 도저히 그거를 살릴 수가 없어서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경우, 그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뼈의 구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목 부분, 이제 사람도 목을 다치면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고관절 대퇴골도 자기 목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골절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이제 혈관이 같이 손상되기 때문에 뭐 어찌저찌 모양을 맞춰서 뭐 붙여 본다고 해도 결국 대퇴골 골두 머리 부분이 이제 결국 괴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이제 부위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좋은 수술 방법이 되고요. 조기 보행을 둘 다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수술하고 환자분을 이제 진료하는 의사분들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언제부터 걷게끔 하는지 그거는 이제 조금씩은 다르고 모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의 원칙은 같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최대한 빨리 걷게 하는 것. 그래서 주변 뼈가 튼튼하고 환자분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최대한 빨리 걷는 연습을 시작을 해서 다른 이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가끔 이제 주변 뼈가 워낙 여러 개 너무 여러 조각으로 깨져 나가서 고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 놔도 뼈가 약해서 자꾸 무너질 것 같은 좀 우려가 된다고 하면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경우는 있겠는데, 항상 이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득과 실을 따져서 과연 이제 어떤 것이 환자분께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그럼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는 어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먹기를 잘 먹어야겠죠. 영양이 중요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뭐 "우유를 먹으면 어떨까?" 뭐 "멸치를 먹으면 어떨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유까지는 그래도 뭐 먹음직한데요. 다만 이제 우유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유당불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우유를 많이 먹고 싶어도 뭐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멸치를 먹으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멸치 같은 그런 것은 많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멸치를 먹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뭐 국물을 내서 먹거나 조림을 해서 먹거나 한 이 정도죠. 뭐 회를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주로는 뭐 조림 같은 건데요. 멸치조림 얼마나 많이 드실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짜고 식감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칼슘 관련해서 뭔가를 많이 먹는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배추, 무청 요런 이제 야채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뭐 샐러드로 이렇게 막 퍼먹진 않지만 김치라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고런 거 관련해서 드시면 생각보다 칼슘 관련해서 복용 섭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단백질은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고기를 통해서 섭취를 하든 뭐 단백질 음료 같은 거 요즘에 이제 간단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고런 걸로 인제 보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운동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근력 운동입니다. 뼈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을 주는 것들이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줄넘기를 한다, 뭐 점프 뛰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골다공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계단 오르는 것도 체중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생활 안전 당연히 유지하셔야 되고, 뭐 흡연, 음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거 중요하고요.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수면을 아주 막 아이처럼 잘 주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관련해서는 건강에 영향 미치는 것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만약에 뭐 잠 못 자는 건 뭐 나이 들면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따로 한번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건 생활 환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바닥이 좀 미끄러운 곳들, 특히 욕실이 되겠죠. 이쪽은 인제 미끄럽지 않게끔 이제 준비해 주시는 거 뭐 중요하겠고, 나머지 요소도 이제 생활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사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신발 관련한 겁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시는 게 전혀 좋지가 않아요. 특히 크록스. 이게 생각보다 아주 미끄럽고요.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발목 부러지고 고관절 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이나 뭐 베란다 정도 나가는 거 아니면 가급적이면 신발은 이제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이제 정확한 신발을 신으시는 걸 권해 드리고, 휠체어 또는 워커 사용하시는 거, 특히 이제 지팡이 같은 걸 '내가 나이 들어 보여서 싫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걷는 게 쉽지 않다면 이런 보조 도구를 이용하는 게 뭐 전혀 부끄럽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치료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검사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치료의 주 목적은 이 수치를 올려서 뭔가 시험 성적 높게 받듯이 이렇게 숫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절 위험성 자체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뭐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계단에서 구른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실내에서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끔, 부러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한번 보시고 넘어지지 않게끔 조금 이제 개선해 주시는 게 이제 첫 번째 걸음이 되겠고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걷고 운동하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균형 잡는 연습하고 허벅지 근육 쓰는 것, 예를 들어 뭐 스쿼트 같이 맨몸으로라도 앉았다 일어났다 연습이라도 하시는 걸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양이 있어야 운동하는 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혼자 스스로 다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도움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낙상 예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권장드리는 어떤 용품들이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보행기 같은 경우엔 사실 이렇게 생긴 이제 형태는 집안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팔로 이렇게 받쳐서 쓰는 워커 종류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좌변기에서 앉고 서고 할 때 넘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런 실버 안전 물건들을 한번 잘 사용해 보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골흡수를 억제하거나 또는 골 생성을 촉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를, 내가 돈을 모으려면 둘 중 하나죠. 거리를 늘리거나 씀씀이를 줄이거나. 그래서 첫 번째 골 흡수 억제는 씀씀이를 줄이는 개념입니다. 먹는 약들 주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일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먹는 약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데노주마, 프롤리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품이고, 6 개월에 한 번 주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편의성이 워낙 높아서 이제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약제 계열이 되겠고, 마치 벌이를 늘리는 것과 같은 골 생성 촉진하는 약제는 최근에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좋은 약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경구약품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매일 주사를 맞거나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하거나, 요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비용이 쪼끔 드는 방법이지만 보통 이거는 어떤 예방 차원으로 쓰지는 잘 않고요. 어떤 척추나 고관절 요런 데 골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이 또 부러지는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좀 편의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아주 치료를 하는 걸 목표로 할 때 요런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다공증의 어떤 정의, 골다공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고관절이 이 골다공증 관련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골다공증은 하루에 한 번 먹는 칼슘제 또는 3 개월에 한 번 비타민 주사, 이런 음식 관련해서 이걸로도 좋아질 수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동 다 이제 좋은 것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 골다공증이 아까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영양이랑 칼슘, 비타민, 요거는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운동을 거의 못 하고 계시는 게 쪼끔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요런 거를 잘 챙겨 주면은 좋아질 수 있더라도 만약에 진행되는 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보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치 이제 당뇨랑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당뇨 약은 먹지 않고 식단만 잘한다고 해서 당뇨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비타민 D, 칼슘 요런 식생활 하시는 거 물론 중요하고 아주 잘하고 계신데, 어 이것과 더불어서 진짜 골다공증이 좀 진단이 된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먹는 약이나 어떤 주사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병행하면서 요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 운동은 환자분들이 이제 운동을 따로 이제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이제 바쁘고 현실적으로 운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기본은 걷는 것이고요. 걷는 것보단 뛰는 게 낫고, 골다공증만 생각하면 근력 운동하는 게 제일 낫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든 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 정도만이라도 조금 걷고 움직이는 걸 하면 도움이 충분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6 개월에 한 번씩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6 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시면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 흡수를 억제하는 데노주마 주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맞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평생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끊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왜냐면 이게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그 수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진료를 하는데, 가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수치가 올라가서 이 약에 대한 투여의 그 기준을 벗어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준이 안 맞고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결국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 이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가 하는 역할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꼭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절을 예방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올리려고 저희가 노력하지는 않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관련해서는 이 골 흡수를 억제하는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경구약이라든지 주사약 그리고 베너주밥, 이건 모두 턱뼈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가만히 있는데 턱뼈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라기보다는 치과 치료랑 이렇게 병행이 됐을 때 턱뼈에 괴사가 있는 경우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거나 잠깐 떼우는 충치 치료 같은 거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턱뼈에 직접 뭔가 시술을 해야 되는 임플란트 같은 시술을 할 때는 서로 이제 그 시기가 겹치지 않게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데노주마 주사 6 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를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이제
여쭤보고 확인을 하긴 하겠지만 본인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는 골다공증 치료를 잠깐 중단을 해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고거를 유념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 다음 질문 이제 "골다공증을 미리 검사받을 수가 있을까요?" 40대 여성입니다. 미리 검사받는 거긴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기준이 여성 65세, 남성 70세이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리 검사해 보는 나이는 아니기는 한데 꼭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어떤 다른 질환,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어떤 치료를 받았다거나 뭐 가족분들 중에 좀 이르게 골다공증을 좀 진단받은 분이 있다거나 하면 비용 문제 뭐 사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요. 비용 문제가 쪼끔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검사를 미리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그렇긴 하겠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칼슘과 비타민들을 병원에서 처방을 해 주는데 성분이 다를까요? 병원약이 더 좋은 걸까요?" 이거는 이게 뭐 병원 처방약이 더 좋고 뭐 약국에 사 먹는 게 더 안 좋고 이런 차이라기보다는 용량과 그 제형의 문제고요. 칼슘이랑 비타민 D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은 성분이 다르고 제조사마다 이 뭐 첨가물이라든지 제형이 쪼끔씩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할 때도 이게 칼슘이나 비타민 D 요 제제를 복용을 했을 때 소화 불편감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처방을 안 해 드려요. 6 개월씩 막 길게 드렸는데 한 1-2주 먹고 '아 속이 불편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리고 한 6 달치 다 버리고 이러면 너무나 그건 낭비이기 때문에 보통 1달 정도 처방을 해 드려 보고 처방을 해도 이게 또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하시면 쪼금씩 사서 여러 종류 브랜드 나에게 맞는 걸 쪼끔 찾아보는 거를 권해 드리니까 이게 뭐 성분이 다르다기보다는 약간 그 용량이나 함량 뭐 제형이 쪼끔 다른 정도.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외래에서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비유를 해 드리면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 정도 그런 차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초코파이인데 우리가 입맛이 쪼금 다르잖아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골다공증도 완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이게 완치라기보다는 이게 결국 관리의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당뇨나 혈압, 고혈압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뼈를 몸에서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완치라기보다는 내가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관리해 가는 과정이고 만약에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해 봤을 때 어 숫자가 막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맨날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마치 이거는 오리가 물에 동동 떠 있는 것 같아도 흐르는 물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 물 아래에서 계속 그 물갈퀴로 계속 움직이는 거를 상상을 해 보시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를 고대로 유지하려고만 해도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만 유지만 돼도 사실은 치료에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할 때 인공관절 수술과 고정하는 수술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혹시 상황이 있다면 인공관절을 안 하는 것이 나중에 더 좋을까요? 야 이거는 쪼끔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면 많은 경우에 인공관절이랑 이제 고정한 수술을 선택할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좀 특수한 경우에 이거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뭐 다 이제 워낙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제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나이를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분이면 인공관절은 어쨌든 자기의 뼈는 인제 사라지고 인공관절로 이제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쪼끔 불리한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대 정도 되는 젊은 환자분이 고관절 골절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할 수 있으면 이 그냥 뼈를 고정해서 자기 관절을 쪼끔 이제 보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고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결국 괴사해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자기 뼈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반대로 70대 이상의 어떤 고령 환자분이라고 하면 이 인공관절 그 부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수명 문제는 별로 없고 오히려 고정하고 나서 나중에 골괴사라든지 자리를 못 잡아서 뭐 재수술하는 게 더 크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인공관절 수술을 그냥 한 번에 하고 빠르게 재활을 해서
어 자기 생활로 다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제 합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날씨가 풀리고 이제 활동이 많아지고 여행도 많이 가시고 나들이도 가고 하는 그런 이제 계절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방송을 보시는 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다공증의 조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안전에 꼭 유의하시고 건강한 이제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자한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